자, 일제시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그 중에서도 농민운동은 소작쟁이가 대표적이고 노동운동은 원산총파업이 대표적인데 이 두 가지의 운동을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농민운동을 보자면 자, 당시 농민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봐야겠지. 농민은 계속 몰락을 하고 있어. 토지조사 사업이 1910년대에 있었고 20년대 산미증식계 이 두 개의 일제의 농촌 정책의 결과로 농민들이 많이 몰락을 하게 됐다. 그리고 당시에 사회주의가 유입이 되면서 또 이 농민들의 그런 투쟁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작쟁이가 일어나게 되는데, 소작쟁이는 한마디로 소작인들이 소작료 인하, 지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반대하고 소작권을 마음대로 이동하는 것을 반대하는 걸 소작쟁이라고 불러.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농민을 옹호하는 단체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소작료 인하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소작료가 올라가서 조선시대에도 소작인의 삶은 당연히 어려웠지. 근데 또 늘어났단 말이야. 두 번째, 지세부담 전가. 자, 지세는 땅을 가진 사람이 국가에 내는 세금인데 지주들이 자기들이 낼 지세를 소작인에게 전가했어. 그러니까 소작료가 늘어났겠지. 전가를 반대했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 자, 그 다음에 소작권 이동을 반대한다. 자, 지주들의 권리만 보장되면서 소작인의 소작권은 인정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주들이 좀만 마음에 안 들면은 소작인들의 소작권을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지. 소작인의 권리와 관계가 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어차피 자기 땅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 자체가 말하자면 지주의 권리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대표적인 소작쟁이는 어떤 게 있냐면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는데, 이 소작쟁이는 당연히 지주제가 발달한 지역에서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평안도 이렇게 농업을 많이 하는 지역에서 소작쟁이가 많이 일어났을 것이고, 당연히 일본이 만든 동양척식회사 농장이라든지 일본인이 경영하는 농장에서도 대규모 소작쟁이가 발생했어.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일제시대 가장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암태도 소작쟁이야. 1923년에 일어났지. 자, 암태도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야. 신안군에 있는 섬이지. 섬에는 당시 3명의 지주가 존재했다. 그래서 문제철, 나카시마 세이타로, 천우빈, 이런 나카시마 세이타로는 당연히 일본인일 거고, 천우빈은 화교인가? 한국 사람일 확률도 높겠죠. 어쨌든 이 3명의 지주가 존재했어. 그 중에 문제철이 좀 심각했는데, 조선인 지주가 소작료, 고율의 소작료를 징수했어. 6할에서 8할을 내라는 거야. 그러면 소작인들이 자기가 소작한 땅에 수확된 곡식 중에 80%를 지주한테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작료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소작인들이 암태 소작인회를 조직해서 소작료 인하와 각종 불합리한 조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는데, 자, 다른 지주들은 받아들였어. 나카시마와 천우비는 받아들였는데 문제철은 안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래서 소작인들이 문제철에게 소작료 납부를 거부했어. 그러니까 폭력배를 고용해서 폭력까지 행사를 하게 되지. 그 소작인과 폭력배 사이에 당연히 충돌이 일어났을 건데, 이 폭력배들이 소작인에게 역으로 두들겨 맞았어. 그러니까 이런 충돌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소작인과 폭력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경찰이 출동했겠지. 근데 경찰은 당연히 당시 일본의 식민지 총독부는 지주의 권리만 적극적으로 옹호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도 문제철을 일방적으로 편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작인들 말고도 암태도 주민들 대부분이 분노해서 대대적으로 봉기를 일으켰고, 이러한 암태도의 상황은 저기 전라남도의 작은 섬의 상황이
신문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졌어. 왜냐면 23년에 일어났잖아. 1920년대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민족신문이 등장한 시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지. 그래서 이 폭력배들과의 충돌로 구금된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인 변호사들이 무려 변론에 나서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이 커지니까 당황한 일본 경찰이나 문제철은 농민 대표와 중재를 진행했겠지. 그래서 결국 지주와 일본 경찰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소작료를 낮추는 성과를 이 암태 소작인회가 거두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20년대의 가장 대표적인 소작쟁이인 암태도 소작쟁이라는 거야. 자, 그럼 20년대 중반 이후에는 농민운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농민의식은 더 높아지고 또 소작인 말고도 자작농도 농민단체에 가입을 하면서 일반 농민을 망라하는 조합으로 개편이 돼. 20년대 이후에. 특히 1927년에 농민 총동맹이 조직되면서 규모와 조직은 더더욱 발전하게 되지. 자, 그랬는데 30년대 들어가면 이제 농민조합의 성격이 바뀌어. 혁명적 농민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를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자, 30년대는 왜 이렇게 성격이 바뀌느냐? 자, 일제 탄압이 강화됐어. 그래서 농민운동은 사회주의와 연계를 하게 된다. 일제 탄압이 강해지니까 일제와 저항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주의와 연계된 혁명적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왜? 사회주의가 꿈꾸는 게 뭐야? 혁명을 꿈꾸잖아. 근데 일본 애들이 그전에는 소작인들이 소작료를 낮춰달라, 지세를 전가를 하지 말라, 이렇게 좀 실제적인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도 다 탄압을 하고 나니까, 잡혀갈 사람도 다 잡혀가니까 이제는 완전 독한 사람들만 남아있단 말이지.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주의와 연계를 하면서 혁명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지주가 있고 소작인이 있으면 이 둘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겠지, 20년대에는. 근데 어때? 자꾸 일본이 이 농민단체를 탄압을 강화하니까 소작인들이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주하고 투닥거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제를 완전 타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제 타도를 외치는 혁명적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30년대에는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지주하고 해결될 게 없다. 일제를 몰아내야 이게 근본적 해결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는 소작증인을 강제 봉쇄하면서 농민운동의 그런 활동은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지. 그래서 20년대, 30년대 차이를 보란 말이야. 그치? 20년대에는 살기가 너무 힘들다, 세금 너무 많이 낸다, 이런 생존권 투쟁이라고 불러. 1920년대니까. 30년대는 뭐라 그랬어? 혁명적이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여기 노동자의 단결을 강고히 하자. 토지는 농민에게 줘라. 그지? 그 다음에 현 계급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전치 과정에 있다. 그지? 만국의 무산자의 단결을 혁명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혁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일단 일제를 몰아내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 혁명을 하든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가 강하게 바뀌었느냐? 이 사이에는 일제 탄압이 강화되면서 당시 농민들이 생각하기에 지주만 문제인 게 아니고, 지주하고 어떻게 1대1로 얘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구조적이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자본주의 이 사회가 근본적인 문제다. 이 자본주의 사회와 일제를 몰아내고 부셔버려야 농민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20년대까지만 해도 생존권 투쟁이에요. 막 소작료를 막 6할, 8할 이렇게 내면 우린 다 죽는다. 이거 낮춰달라.
이게 20년대의 생존권 투쟁이고, 혁명적 농민조합이면 지주제를 없애자, 제국주의, 일본을 타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20년대와 30년대는 똑같은 농민운동이지만 성격이 달라졌다는 거. 여기에는 사회주의와 연계했던 그런 이유가 있고, 이렇게 사회주의와 연계해서 자본주의 부셔버리겠다, 일제 몰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운동을 봅시다. 자, 노동운동 20년대 상황을 보면, 자, 공장이 20년대 들어서 늘었어. 왜? 1920년에 회사열린이 철폐됐잖아. 당연히 노동자의 숫자는 증가되지. 증가했는데, 자, 당시 한국인 노동자는 일본인과 비교해서 임금도 낮고 차별대를 엄청 받았어. 야, 비교를 해보란 말이야. 일본인 남자의 월급과 한국인 남자의 월급을 비교해보라. 그리고 일본인 여성과 한국인 여성의 월급을 비교해보란 말이야. 차별 대우를 받고 있지. 월급이 거의 2배가 차이가 나잖아. 거기에 또 아까 얘기했던 사회주의가 보급되면서 여러 노동단체가 또 결성이 되는 거지. 20년대 노동운동은, 자, 생존권 투쟁 성격이 강하다. 자, 농민운동도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노동자의 삶과 노동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는데, 21년에 부산에서 노동자가 파업을 하고, 22년에 경성 인력거꾼이 파업을 하고, 23년에 경성 양아집공 동맹 휴업했다. 양아집공은 뭐냐면 서양 신발, 구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경성 고무여공의 파업. 자, 그런데 이 20년대 많은 파업은 모두 노동자의 삶과 노동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일하는 시간은 줄여달라. 임금은 늘려달라. 위험한 일은 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생존권 투쟁의 성격이란 말이지. 자, 20년대 중반엔 이제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 왜냐면 그만큼 공장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목포 제유공장 노동자 파업, 영흥 흑영광산 노동자 파업, 대규모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참가 인원도 당연히 증가되겠지. 왜냐면 노동자의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개선해달라. 그리고 민족차별당. 이건 월급뿐만 아니고 공장에서 일을 할 때도 일본인이 조선인을 함부로 대하는 민족차별적인 요소도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 와중에 원산에서 아주 큰 규모의 총파업, 수천 명이 참여하는 그 규모의 국제적으로 이슈가 됐던 총파업이 일어나게 된다. 자, 원산 총파업은 1929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자, 1928년 원산의 석유회사 라이징선에서 발단하게 돼. 자, 이 라이징선이라는 공장에서, 이 공장은 영국 사람이 만든 영국인 소유 공장이긴 한데, 일하는 사람 대부분 한국인 아니면 일본인이었겠지. 근데 일본인 강독관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것이 계기가 돼서 민족 차별적 요소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제대로 사과를 안 하고 회사 쪽에서 이 폭행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나 해결을 하지 않으니까 원산 지역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하게 됐어. 1929년 1월에. 그래서 이것을 원산 총파업이라고 부르는 거겠지. 원산이 어디 있냐면 이 지역에 있는데, 자, 원산은 강화도 조약으로 처음으로 개항을 한 도시이기도 하고, 원산학사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학교가 만들어지기도 했어.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또 이곳이 또 항구가 있고 일본과의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장이 원산에 들어서게 됐겠지. 그래서 공장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이건 한국전쟁 때 사진인데, 미국의 폭격 목표이기도 했어. 여기에 이제 당시에는 북한 땅이었으니까 북한의 공장이 여기에 많았겠지.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공장이 많았겠지. 여기에 폭격 엄청 맞았단 말이야. 현재는 북한의 주요 도시여서 여기 명사심리라고 백사장이 유명한데, 여기에 리조트도 만들고 또 전통적인 공업 지역이기도 해. 그리고 여담으로 김정은이 여기서 태어났다 하더라고. 자, 어쨌든 이 공장이 밀집된 공단지대였기 때문에 이 지역의 총파업은 규모가 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규모가 컸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아서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에 있는 노동단체도 지지와 후원이 들어왔단 말이야. 일제는 이 총파업을 꺾기 위해서 군대와 깡패까지 동원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게 됐지. 자, 그래서 29년에 이 대표적인 파업이었던 원산 총파업이 끝난 다음에 자 30년대로 들어서면서 자 노동운동도 혁명적 노동조합으로 들어가. 그러면 당연히 사회주의와 연관이 있을 것이고 일제와 자본주의 타도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사회주의자와 연결된 비합법적 조직인 혁명적 노동조합 형태로 전개가 되고 중일전쟁 이후 강해진 탄압으로 노동운동은 줄어든다. 자 그러면 왜 노동조합은 또 혁명적 노동조합으로 갔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노동자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월급을 잘 못 받는 건 사장님들 때문이야. 회사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얘네랑 막 싸웠단 말이야. 노동조건 개선해달라. 돈 많이 달라.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출동하냐. 일제가 충돌해서 노동자들을 막 탄압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30년대 들어서는 얘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고 누구를 쫓아내야 해결이 되겠다. 일제를 쫓아내고 자본주의를 없애야 이것이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변했단 말이야. 그래서 혁명적 노동조합 형태로 전개가 되는 거지. 그지? 농민운동과 비슷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20년대 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비교를 하면 자, 둘 다 20년대에 노란색이 농민운동이고 파란색이 노동운동인데 자, 20년대는 똑같이 생존권 요구를 하지. 그 대표적인 사건은 암태도 소작쟁이와 원산 총파업이 있을 거야. 30년대 들어서는 둘이 공히 사회주의와 연결해서 농민운동은 혁명적 농민조합으로 가고 30년대 노동조합은 혁명적 노동조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혁명적 어쩌고가 나오면 30년대구나. 생존권 요구다. 그러면 20년대구나. 그리고 대표적인 암태도 소작쟁이, 원산 총파업 같은 규모가 큰 사건들은 20년대에 일어난 사건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